미국의 한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는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수년간 공부했고 연구했던 그녀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한국의 한 청년이 만든 SNS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떤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LG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란 나라를 접하게 된 것은 워싱턴 DC의 한 사무실에서였어요. 미국에서 국제경제분석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날도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성장 패턴은 처음 보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봤던 한국의 지표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었고 제가 수년간 한국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알게 되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믿기 힘든 성장률이 저의 호기심을 움직이게 했어요.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는 일부러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까지 공부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제 궁금증과 갈망이 깊어만 갔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한인타운을 찾아다니며 문화를 배웠죠. 처음 맛본 김치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날이 포근하던 봄날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토록 제 심장을 뛰게 했던 한국의 방문은 지금도 그 설레는 마음이 기억날 정도이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 나라의 에너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지하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를 매번 감동시켰어요. 한국에서 4년간의 연구는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작은 카페의 따뜻한 인사, 퇴근길에 들리던 시장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 주말마다 찾던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이 되어갔죠. 그러던 중에 저는 한국의 모 기업에게서 함께 일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계기가 시점이 되어 저는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깊이 연구하면서 처음 놀랐던 것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의 놀라운 균형 외교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준 전략적 포지셔닝은 정말 눈여겨볼 만했어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도 믿기 힘들 정도였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생산을 이어갔죠. 특히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체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모습은 많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활 편의성의 효율을 높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한국의 단결력이 있었죠. 제가 미국 경제 자문을 하면서 만났던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제가 당시 분석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를 걸고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에서 보여주는 기술 혁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것도 대단한데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미래 산업 준비도 체계적이었죠. 제가 참관했던 여러 연구소와 기업들의 R&D 센터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소경제, 바이오 산업, 우주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먼 미래에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후발 세대에 대한 교육과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대응 시스템도 훌륭했죠. 한국의 청년들은 이에 부흥이라도 하듯 도전 정신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과연 이 청년들은 어떠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물음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제 시선을 이르게 했고,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보여주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 학업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인 아이들의 습득력과 그걸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응용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들여서 당시에 참 많이 놀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한국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의 교육 투자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여러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에 전혀 문제 없다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아이에게도 나라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말했던 한 한국인 아버님의 표정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다가 가장 믿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도서관 문화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공공도서관은 주말임에도 자습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독서실도 처음 보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놀라웠죠. 제가 살던 미국에도 도서관은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볼 수 없고 그나마 책들이 수시로 도난당해 미국 내부에서도 항상 이 문제는 골머리를 썩었지만 한국은 지하철 역사에 무인으로 책을 빌려주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따라가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민의식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했기에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한국의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수준이 세계 유수의 대학교 수준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유 언어인 한글이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녔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과학성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한국어 교실에서 처음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배웠을 때의 놀라움은 온몸의 소름마저 돋게 했었죠. 한글은 자음의 형태가 발음할 때 혀의 모양과 위치를 본떴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혁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흔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의 과학성을 실감하게 했죠. 또한 한글에는 다양성이란 무기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가 보기에도 한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발음 표현이 가능했어요. 성조가 있는 중국어나 음의 높낮이가 중요한 일본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교함이 있었죠. 제가 국제언어연구소의 자료에서 봤던 내용이 있어요. 언어연구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한글 음소 결합 가능성을 시연했던 내용이었죠. 한글은 10,000가지가 넘는 발음 조합이 가능했고 이는 중국어의 400개, 일본어의 300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20배가 넘었고 일본과는 30배가 넘었죠. 실제로 한글의 실용성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의 문맹률은 전 세계 유일하게 0%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다양한 세계 언어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였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방식은 디지털 사회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죠. 자판 입력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 언어보다 빠른 타자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영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글만 가능하죠.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저의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보다 위에 있다는 국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격차도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었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과연 한국의 위치가 여기에 머물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한 것은 지인의 소개로부터였습니다. 한국 군대의 예산과 사용 방식 등을 조사하며 지인과 함께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였죠. 전문가들이 24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보면서 한국의 디지털 방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했었습니다. 오프라인 군사훈련장 방문 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확도와 화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9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큼 명성이 대단했는데 실제로 K9의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표적 설정과 발사 제어 기술들을 보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 개발 현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비행 시스템, 고해상도 감시 장비,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술 등이 모두 국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무기 산업은 한국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라매 전투기와 같은 대형 무기체계부터 각종 미사일과 함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고, 특히 앞서 말한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2021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실전적인 운용 환경을 고려한 설계,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고려한 뛰어난 기동성과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KF-21 보라매는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기술 자주권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었던 AI, 로봇, 드론 등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고, 특히 무인체계와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주력하여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이지스급 구축함과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형 잠수함에 적용된 리튬 배터리 추진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증하는 것으로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방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방력과 방산 무기체계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 지난해 전 세계인들 앞에 선보인 현무5는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을 상대로 벌벌 떨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니, 제가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기술이 민간 분야로도 확장되어 드론 택배나 재난 감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을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이러니 제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고 산간 지역까지 깔린 광 케이블 네트워크, 도심 곳곳에 5G 기지국,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시스템, 한국의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저는 절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드론 택배, 재난 감시 등에 활용하겠다는 한국의 연구가 당연히 납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었죠. 교통신호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도시의 모든 것이 로스트 센서와 AI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던가? 미국에서 놀라운 성장 지표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며 깊게 연구를 시작했던 게 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듣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모습,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무서운 나라로 성장을 매년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에도 분명 수많은 위기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세계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잘못되거나 수렁에 빠져 경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은 그런 위기들을 모두 극복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했던 것일까? 이런 물음들은 좀 더 한국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는 바로 한국의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당시의 기록물들을 찾아보고 한국은행 문서보관소에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위기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의 생생한 기록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지역 신문사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는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결혼 반지부터 갑오로 간직하던 금부티까지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국인들은 IMF 시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원들이 먼저 급여를 반납했고 해외 출장들은 모두 취소했다고 해요.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말단 직원들과 같은 식사를 하며 회사를 재건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IMF 시기에 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직원들과 함께 사장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또한 한국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제안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볼 수 있었죠. 미국?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자발적 행동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자발적 임금 동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기업들의 노력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로컬 시장에서는 가게마다 돌아가며 하루씩 쉬면서 서로의 매출을 나눠 가졌다는 실로 믿기 힘든 모습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자발적으로 가게 사장들이 매출을 나누며 그 어려웠던 시기를 버텨나갔던 겁니다. 증권거래소 기록보관실에서 당시의 주가 변동 차트를 볼 수 있었는데 1997년 말 폭락했던 주가가 단 3년 만인 2000년에는 놀랍게 회복된 모습이 그래프에 담겨 있었어요. IMF를 단 3년 만에 극복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했고 한국만 해낸 일이었죠.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은 실제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이 놀라운 회복은 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당시 IMF는 한국의 신속한 경제 회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는 IMF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회복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이는 한국이 IMF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회복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시점으로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의 극적인 회복을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V자형 경제 회복을 상세히 다루며 이를 경제 위기를 겪는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제시했었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IT 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했다는 보고서가 국제 연구 기록에 보관되어 있었죠. 특히 기업과 금융 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사정 협의를 통한 고통 분담,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벤처기업 육성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학계에서도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세계 명문대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은 한국의 사례를 교재로 채택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사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교과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었고 이러한 성공적인 극복 경험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기도 했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경제연구에 대한 학업 시간에 한국은 늘상 교수들의 첫 번째 사례로 나오는 단골 국가라고 할 정도이니 알만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추후주의 20회원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IMF를 단 3년 만에 극복한 한국의 사례들을 본 세계의 반응은 한국의 위기 극복을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서 국가의 잠재력과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의 놀라움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도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IMF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공부는커녕 거리를 배회하며 나쁜 짓이나 일삼는 깡패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교육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학생들이 똑똑하다, 세계 명문대라 불리는 곳들에는 항상 한국인 유학생들로 넘쳐난다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 학생들은 유능하고 지혜롭기로 매우 유명하죠. 한국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고, 진취적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트렌드인 SNS 인플루언서들 활동이 매우 두각을 보였는데, 그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큰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한국의 스타일링이 해외 팔로워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일 테니까요. 한국의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숏폼 콘텐츠,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만든 콘텐츠들은 해외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아님에도 이미 온라인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한국 청년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식의 글로벌 재해석, 한국의 친환경, 비건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K-뷰티 글로벌 콘텐츠, 한국 시스템을 접목한 메타버스 AI 구현화까지 실로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습으로 내면에서부터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SNS를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죠. 심지어 한국의 청년들은 국제 글로벌 환경 운동과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살피고 있던 겁니다. 한국의 단결 문화, 과연 이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제가 경제 분석가로서 한국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IMF를 위기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저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기술력까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만의 특별한 모습들로 다가왔지만, 수년을 한국에 대해서 조사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성장하게 만들었던 걸까? 한국의 무엇이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쇠였을까?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각종 지표와 경제 성장은 실제로 유례가 없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기적인 걸까? 기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지금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저는 의문만 가득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깊게 조사하고 매진할수록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고, 저는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큰 결심까지 갖게 되죠. 사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정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아침과 한국의 역동성, 한국의 따뜻함과 친절,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반문화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 한국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기업의 제안으로 저는 한국의 모 기업의 경제분석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한국을 깊게 파면서 가지게 된 것들은 소중한 저의 자산이 되어 남을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장에 목매고 한뜻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 움직이는 핵심이 되는지, 이 핵심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아닌 세계 경제 유수의 전문가들이 와서 찾는다 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진아는 마지막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었습니다. 수년 만에 찾았던 미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미국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름 미국 국제경제전문위원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지만, 한국의 시민이 된 뒤에 다시 찾은 미국은 세계가 말하는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조금의 발걸음마다 보이는 노숙자들,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기름진 고기로 비대하게 살찐 미국 사람들의 체구, 인종차별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까지 너무 당연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민낯들이 한국에 몇 년 살며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현실에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이민을 권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했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을 어리숙하고 작고 미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국가라 여기는 고집 센 미국인들이 천지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 상태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미국까지 넘어서는 기염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몇 배나 작은 국토와 몇 배나 작은 인구로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미국에서 지난해가 새해로 바뀌던 시점,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이 만든 한 SNS 콘텐츠 영상을 보고 내가 수년간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한국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원동력을 알게 되었어요. 단 1분 30초짜리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한국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힘든 삶을 오직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미국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한국의 여권을 들고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한국인이 된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런 놀라운 국가의 한 시민이 되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것들을 공부하여 연구하신 것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물론 한국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면 한 달을 꼬박 이야기해도 모자랄 테지만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세요.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던 한국인 피를 가진 여성,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여성, 이 두 여성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도 행복하시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클로이리, 한국 이름은 이정화예요. 왜 이름이 두 개가 있냐면 저는 한인 3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로 결심하신 거죠.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미국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키워내셨죠.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고 멋진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두 분은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와 고모님은 어딜 가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차별적 질문의 시작은 항상 바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입니다. 출신을 묻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아니, 내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물론 제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제 국적만 놓고 보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교육받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은근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마르코는 인종차별이고 뭐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할 때면 키득거리면서 제 영어 잘한다. 그렇지? 라고 말하고는 했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는 마인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너보다 내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건 모르나 보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워낙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마르코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비웃는 말을 했었죠. 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았다던데 너네 할아버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버리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어? 과거에 한국이 힘들게 살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건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웃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주변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학교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는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학교에 있던 미국 선생님들도 미국인들이라 그런지 은근히 동양인을 괄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아도 내가 굳이 저런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저희 학교에는 동양인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외면당하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동양인 중에 카타르에서 왔던 학생이 학교 시험 문제로 부모님을 모셔오자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었습니다. 김예서라는 이름을 가진 키도 크고 예쁜 친구였죠. 예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되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예서는 안 그랬어요. 손짓과 발짓 다 써가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가끔은 친구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직접 한국어를 찾아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생각이었죠. 같은 한국의 피를 가진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랐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서는 학교에 유학 온 뒤로부터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과 어울렸거든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예서가 다가왔습니다. 왜 항상 혼자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예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예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자 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혹시 쟤 있잖아, 마르코. 그 애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쟤는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매사에 소극적인 저에 비해 예서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너한테도 그래? 전혀 몰랐어. 그러자 예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니까. 지 혼자 쇼하는 거지. 백날 저렇게 떠들어봐야 나한테는 하나도 타격 없어. 저는 예서의 이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용기 말이죠. 예서와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쭉 자라왔고 예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던 거니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더라도 확실히 예서와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예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터놓았어요. 예서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서는 본인이 당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제 이야기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어로 된 성명문을 써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성명문을 읽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문법도 단어도 어색한 것 투성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예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서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대체 예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코와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학년 관계없이 모두가 마르코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예서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별명을 학교에서 갖게 되었죠. 예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했지만 마르코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유치한 방법으로 예서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유독 예서만은 마르코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르코는 예서를 타깃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여자아이인 예서가 외모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외모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눈도 쭉 찢어진 애가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하지만 학생들은 마르코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만도 한 게 예서는 피부도 투명하고 청결했어요. 외모도 예뻤습니다.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 미국 애들과는 다르게 매일같이 머리도 감고 늘 좋은 향기가 났죠. 그에 반해 마르코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가끔 이탈리아 남자들 사진 보면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왁스가 아니라 머리 기름입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여하튼 마르코는 예서의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것도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마르코의 눈보다 예서의 눈이 초롱초롱하니 예뻤어요. 물론 예서의 외모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예서를 좋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서에게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학생들은 예서의 편에 서서 유치하게 외모 공격을 하던 마르코의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서가 정학 처리를 받아버리게 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일삼는 마르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때문에 마르코는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대동해서 학교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왔던 동양인 학생이 마르코의 괴롭힘에 항의했을 때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던 미국 선생들이었는데 마르코의 부모님이 찾아와 학교에 항의하니 예서를 바로 정학 처리시켜버렸던 것이죠. 마르코 집이 잘 사는 편이라 하더니 무슨 수를 쓴 것 같았어요. 만약 다른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마르코의 부모님과 싸워줬겠지만 예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예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서의 정학 처분에 학교에 있던 학생들도 잘못된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선생님들의 파워가 워낙 센 사립학교였던지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한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방송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 만둣국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만둣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별 다른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인들이 이 만둣국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방송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미국인 시청자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 시청자는 한국계 앵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앵커씨, 당신은 아시아인인 게 너무 티가 나요. 방송에서 불쾌하게 한국계라는 거 티내지 마세요. 여긴 미국이에요. 알겠어요? 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SNS와 다른 매체들은 이 문제로 떠들썩해졌죠.
그냥 만둣국을 먹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 미국인은 감히 미국에서 미국적이지 않은 것을 말해 그것도 아시아 음식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계였던 앵커가 한국의 문화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는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시시비비가 갈리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같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는 등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면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서의 일이 사회에 조명된 것이었어요. 저는 예서의 정학 처분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한국에서 유학 왔던 제 친구 김혜서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종차별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폭발적이 되었어요. 특히 한인회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몰랐냐면서 속상해 하셨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한국 유학생은 어찌 된 거냐며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카타르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억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동양인 학생에게 있었던 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부모님을 비롯한 한인회에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마르코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원한다는 말에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했죠. 마르코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더니 그게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회 분들이 여기서 멈추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한인회는 제 생각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얼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마음이 한인회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 주었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한국의 어른분들은 이 일들을 신문사와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알렸죠. 직전에 한국계 앵커 일로 인종차별이 화두에 올라있던 터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학교는 그제서야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이 마르코 때문이라며 마르코 책임으로 돌려버리던 거였어요. 그렇게 감싸주고 편들어주더니 자기들한테 불리해지자마자 버려버리는 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마르코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죠. 물론 마르코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썩어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된 마르코의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낸 기부금이 얼마인데? 라는 것이죠. 기부금? 낼 수 있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부금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 학교 측과 마르코 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정학 처리를 당했던 예서일만 잘 해결되었으면 되었던 거니까요. 학교는 억울하게 정학을 당해야 했던 예서에게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저였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한국인을 무시하는 저런 학교에서 배울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 계신 전직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한국인들의 피를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알 수 없었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던 그 선생님은 교육열 높은 한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치동 강사셨습니다. 들어보니 한 달 수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를 위해 수업을 해주시는 건데 엄청난 기회였죠. 부모님은 이 선생님에게 수업료를 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선생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가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한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음식을 하면 꼭 선생님 것도 해서 보내드리고, 장을 볼 때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꼭 사다 드렸어요. 남편분이 출장을 오래 가시는 편이라 혼자 집에 계시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생각해보니 한인 공동체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때문인지 미국 사회는 한국계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은 미국의 한 포럼에서 한국인분을 초대해서 크게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갔었는데요. 예서도 함께 했었죠. 그곳을 진행했던 한 미국 진행자는 강연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끈끈한 조국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기름 유출 사건을 보여주더군요. 강연장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사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연장을 찾았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고, 강연장에는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학생, 가정주부,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바닷가에 퍼진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시더니 맞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들이 아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유 없는 호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이웃끼리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심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하다 보니 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민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영 신기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포럼의 강연장에서는 한 미국인 부부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걸어오기도 했었어요. 저 혹시 한국 사람들은 실제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네, 그거야. 여긴 한국이 아닌 미국이고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한인 공동체에서 돌보는 것이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의 의아함을 못 느꼈을 텐데 질문을 했던 미국인 부부는 이런 부모님의 답변에도 납득이 안 된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족도 아닌 애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한국에서 가족들이 대가로 돈을 보내주는 건가 보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호의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에서 이런 한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나름 저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강연장에는 미국인 진행자가 내려가고 한 한국인 분께서 강연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분께서 한인 공동체가 똘똘 뭉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많은 미국인들은 감동의 눈물과 감탄 어린 탄성을 숨기지 못하고 기립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1991년 미국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였던 역사상 최악의 폭동 사건이었죠. 사실 저도 LA에서 폭동이 있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연장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움에 불을 붙인 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폭동 당시 LA에 머무셨다는 것이었어요. 내전과 다름없는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폭동 사건도 인종차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흑인 남성을 미국 경찰이 과하게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흑인 남성이 위반한 법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었고 무장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도 위반이었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찰에게 끌려 나와서 바닥에 처박힐 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미국 경찰의 파워가 세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이 알려진 후 흑인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들을 징계한다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그 차별을 견뎌왔던 흑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불만이 과격한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쏴대며 전진하는 흑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 한인타운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찰은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키고 있었느냐? 미국의 버버리 힐즈 같은 부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들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인타운은 총알바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잖아요. 흑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아무데나 총을 쏴댔죠. 이걸 바로 한인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보니 한인타운은 당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땅에 주저앉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흑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하셨다네요. 폭동이 과격해지자 이것마저도 못하셨지만요. 피땀 흘려 기초부터 다졌던 마트, 식당, 세탁소 등 한인들은 하나라도 건지려고 목숨을 걸고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곳 하나 없었으니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꼼짝없이 한인타운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은 미국인들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계셨던 분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경단을 조직했고 그 중에는 군대 장교 출신이었던 분도 계셨는데 폭도들이 다다르자마자 지도를 펴놓고는 사람들을 각 자리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흑인 폭도들과 한인타운의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흑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아보니 1977년 전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무려 46개월이나 되었고 이후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려 33개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을 민간인과 다름없는 흑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꼼짝 못하죠. 흑인들은 아무데나 총을 쏘는 반면 한인 자경대원들은 정확한 위치에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해서 가까이 오는 흑인들 발치에 총을 쏘는 거죠. 이후로 미국인들의 인식에는 한국인들은 전부 스나이프다라는 게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현장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 안에서 얼마나 모진 경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내 많은 미국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야 사실 한국 피를 가졌지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국가이고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인지는 늘 미디어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그 조국애라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졌던 소란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마을에 있던 한인 공동체라는 곳의 힘과 민족성을 말이죠. 강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인 피를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벅찬 기분이었죠. 늘 내성적인 성격에 학교에서도 홀로 지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김혜서가 한국에서 유학 와서 그렇게 동양 친구들을 괴롭히던 마르코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서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희 나이 또래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문제가 되었던 선생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채워지면서 다시 저희는 그 학교로 예서와 함께 돌아갔는데요. 저와 예서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교에 있던 친구들에게서 큰 환대를 받았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얼싸안고 저희의 학교 컴백을 반겨주었죠.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방학에 예서가 한국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저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어릴 때 몇 번 부모님과 한국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리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나이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사는 곳, 한국에 간다니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난 김예서 양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클로이 리양의 이야기였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학생들이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된 데는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낯선 나라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한인 공동체의 따스함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는 용기를 엿볼 수 있는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요트